자, 생활속의 법이에요. 먼저 가족, 여러분, 가족은 뭐? 가족. 자, 오른쪽에 혼인 효가, 이거는 뭐 거의 이거는 뭐 시험에 오지 않고 그냥 그 배경 지식들입니다. 일단 혼인하면 여러분 기본적 효과 보세요. 성인의 이제 그 어른으로 인정된, 이거는 우리 미성년자 할 때 다 봤던 게, 그지? 두 번째, 우리나라는 부부끼리 있는 부부는 별산제입니다. 재산을 섞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재산은 각자 부별산제. 두 번째, 일상적인 가사는 서로 대리할 수 있고, 일상가사는 서로 대리해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일상가사는 서로 연대채무가, 달리 말하면 일상가사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가족 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뭐 뭐 마트 가서 물건 산다든지, 그지? 뭐 그런 것들은 서로 대리해 줄 수 있고 서로 책임을 져야 돼. 연대채무. 와이프가 한 것은 신랑이 갚아야 되고, 신랑이 한 것도 와이프가 갚아야 된다는 얘기. 서로 그 연대채무입니다. 연대채무. 일상가사 연대채무를 말하죠. 그런 것들. 그 정도 용어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이혼. 자, 이혼부터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혼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 이거는 뭐예요? 야, 우리 그만 살자. 이게 협의상 이혼이죠. 그만 살자. 근데 이거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뭐죠? 첫 줄에 이혼의 이유나 동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둘 사람이 그냥 그만하자. 그냥 하는데, 이건 절차가 필요. 절차가 어떤 절차냐? 두 번째 절차 넣어죠. 일단 이혼의사 합치. 두 번째, 가정법원에 찾아가서 우리가 진짜 이혼하겠다라는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돼요. 판사 앞에 가서 우리가 진짜 이혼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얘기지. 그럼 말했습니다. 이혼 안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뭘 인정해주냐? 이혼 숙려기간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혼 숙려기간입니다. 보통 한 달간 시간을 주는 거죠. 한 달간 시간을 주면서 한 달 후에 다시 봅시다. 30일. 다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여전히 이혼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럼 이혼하세요. 아직 이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혼 신고. 구청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함이 되는 거지. 중간에는 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라는 거죠. 순서 꼭 기억하시고, 이혼 숙려기간 기억하시고, 기간 한 1개월이라 기억하시고요. 아이가 있다면 좀 신중해야 되겠지. 3개월까지 늘어난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그 다음에 여러분,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거는 관료석에 재판상 한단 말은 뭡니까?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일방은 하려고 그러는데 일방은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때는 이제 뭐가 진행되느냐?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 전치란 말은 조정을 먼저 한다 이 말입니다. 조정 전치. 앞에 둔다. 먼저 한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 강제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제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다음 밑에 이 사유는 여러분,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박스 이건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1호에 보시면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 부정한 행위라는 건 대부분 다 보통은 바람 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니은에 보세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유책이란 게 혼인 파트너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 즉 바람핀 사람이죠. 바람핀 본인 스스로가 상대방한테 이혼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가? 불이법은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것인가? 그 바로 밑에요. 불허한다.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불허한다. 안 돼, 그죠? 예외는 보지 마시고 그냥 원칙이 불허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늘 효과. 이혼은 언제 이혼되는데,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했을 때, 재판상 이혼은 재판이 확정됐을 때. 이것도 가끔씩 물어봅니다. 협의이혼은 언제요? 이혼 신고를 했을 때. 이혼 신고 안 하면은 법적으로 부부라는 얘기죠. 두 번째, 재판상 이혼은 재판이 떨어지면 끝.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이혼했어요. 그럼 부부끼리 이제 끝나겠죠. 서로 남남이 돼요. 그 자식은 여러분 여전히 자식 간의 관계는 여전히 부모다, 그지?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친권자를 정해야 되고 양육자를 정해야 돼요. 친권자는 여러분 그거죠. 자식이 미성년자일 때 대리해 줄 수 있고 이런 거를 누가 하느냐, 그죠? 어떻게 친권 행사 문제입니다. 또 이제 양육이란 말은 뭔가요? 이거는 실제 키우는 거죠. 키우는 거. 이거는 누가 정하느냐? 그냥 부모가 합의하면 돼요.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알아서 다 하라면 내가 다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로 하려고 하는 거 많아요. 보통은 애들 자식들 이혼한 마당에도 애는 자기가 키우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게 하여튼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만약에 친권자, 엄마가 양육권자로 정해졌고 아빠가 그냥 친권자로 정해지면은 아빠는 애를 못 키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이제 그 아빠에게 인정되는 게 밑에 있는 면접 교섭권입니다.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게 면접 교섭권. 의미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 효과입니다.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우리가 정말 위자료, 그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죠. 위자. 두 번째 재산 분할입니다. 여러분 재산 분할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가 재산 분할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우리 재산에는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특유재산은 근데 그 와이프가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샀다. 그건 와이프의 특유재산이에요. 남편이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샀다. 남편의 특유재산입니다. 특유란 말 그런 말이에요. 근데 공유란 말은 이제 뭐 공동으로 샀다 이게 공유재산이겠죠. 우리가 나누는 게 뭘 나누겠습니까? 이걸 나누겠지, 그죠? 이걸 나누. 공유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죠. 남자 여자가 부부간에 서로 뭐 같은 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집 사람이 지 이름을 했어요. 나는 전혀 동의는 아닌데 지 이름을 한 거야, 그지? 나는 돈만 된 거야. 이름 겉으로는 특유재산인데 경제적인 실제관계가 공동이죠. 이런 것도 나누자는 거지. 그래서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관계가 공유관계인으로 나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부부 공동 그 두 번째는 누구의 명의가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또 유책 배우자도 재산은 나누자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유책 배우자가 혼인을 요구를 못 하지만은 이혼하기로 한 마당이라면은 재산은 나누자, 그지?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 청구는 있습니다. 까지. 좀 기억하면 됐고요. 뱉는 게 뭘까요? 사실혼.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법률 헌국가입니다. 법률이라는 게 자체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리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 부부로서 살다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아니에요. 정식 부부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혼이라고 해요. 사실혼. 이런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랑 다릅니다. 단순한 동거는 여러분 그냥 남녀가 같이 사는 게 동거고, 이 사실혼은 것은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일방적인 어떤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혼 여러분 우리 민법에는 사실혼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을 전제로 해서, 그죠? 우리 민법 자체는 법률혼을 전제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똑같이 보호합니다. 이 법률혼과 사실혼을 똑같이 보호한다는 얘기지. 다만 하나만 빼고 상속권만 빼고 다 똑같이 보호. 그래서 뭐 정조 의무, 뭐 부양 의무 다 있습니다. 그 사실혼 관계에서 여러분 일방이 바람 피면은 손해배상 당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위자료 당하시 똑같이 받습니다. 다만 하나 뭐 상속권 없어. 그래서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죽었다 그러면 상속 없어요. 따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716페이지 4번의 사실혼 법률 관계 니은이 보세요. 혼인 신고를 전제하는 효과에서 상속권 없음. 뭐 더불어서 친족 관계 안 생길 때까지 알면 더 좋겠고요. 핵심은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없다. 나머지 거는 굳이 뭐 안 읽어봐도 관계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 자식과 한번 볼까요? 자식은 여러분 친생자가 있고 양자가 있습니다. 친생자는 내 핏줄 친생자입니다. 친생자는 또 종류가 두 가지예요. 혼인중의자, 혼인외자. 혼인중의자는 부모가 법률혼 관계에서 아이가 나오면 우리 혼인중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혼인외자는 뭔가요? 부모가 정식적인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게 혼인외자예요. 혼인외자는 법적으로는 부모와 남남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는 끈이 뭐냐? 인지라는 절차, 인지. 인지란 말은 이거죠. 제가 내 자식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절차예요. 법적으로 인지 절차라고 합니다.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모자 또는 부자 관계 형성돼.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데 인지 안 하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 그럼 그 아이한테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그 전에 인지를 했었는 거죠. 그런 것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인지는 용어도 그거 보세요. 여러분 혼인 외자고 보면은 니은에 오잖아.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를 해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돼요. 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양자입니다. 양자는 여러분 우리 양자도 종류가 두 가지죠, 그죠?
하나는 전통적인 양자, 일반 양자, 그걸 일반 양자로 표현하는데요. 일반 양자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친양자가 있죠. 그죠? 친양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반 양자 그죠? 그 A 만약에 박준희가 있으면 그죠? 박준희가 있어요. 준희가 있습니다. 박준희가 있는데 이 씨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이를 이렇게 입양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양자적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박준희로 살아가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아빠는 이씨인데 아이는 박씨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핏줄에 되게 예민한 집단한테는 이게 굉장히 아이가 스트레스 그죠?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옛날에는 그죠? 쇼를 했다 쇼. 이 아이를 아주 강고에 쌓였을 때 그죠? 아주 가난하기 때 데려옵니다. 데려오면서 이씨 부인이 몇 달 동안 연극을 하는 거죠. 쇼를. 그래서 이렇게 뭐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배에 집어넣고 이렇게 두루루루 그죠? 이렇게 임신했다고 막 광고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실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가지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딱 계산해가지고 어느 같이 딱 으아 태어났다 하면서 그 애를 딱 보이시는 거죠.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양자인데 친생자처럼 그렇게 했어요. 이거 불법입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그걸 많이 했어요.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제도를 바꿨습니다. 있는 걸 바꿨다기보다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죠. 뭡니까? 친양자란 말은 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아예 어떻게 한다고? 이주니어로 성을 바꿔버려. 성씨로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집안 아이로 만들어버려. 신분 세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 이 일반 양자는 이거죠. 우리 이게 이제 생가 부모잖아. 생가 부모고 양부모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아이는 생가 부모하고도 연결돼 있고 양가 부모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뭐 생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속받고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양자는 뭐냐? 아이의 생가 쪽은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으로 완전히 연을 끊어버려. 생가 부모가 돌아가셔도 상속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집안 아이로 만들 건다. 그죠? 차이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17페이지 여러분 양자관계 제일 효과 제일 아래쪽 보세요. 제일 마지막 쪽이요. 생가 친손관계는 존속되며 그죠? 부양과 상속권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런데 이제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친양자 제도 나오죠? 친양자 제도 되겠습니다. 친양자 제도 그 효과만 보세요. 효과 동그라미 4번의 효과 보시면은 입양 생가 친족관 소멸하고 그죠? 완전히 그 생가란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성가보는 양친의 성가본을 따른다. 그죠? 완전히 성씨를 바꿔버려. 그렇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여러분? 오케이. 핵심 뭡니까? 핵심은 그 생가 친족 관계를 존속시키느냐 단절하느냐 이 이야기다. 그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넘기겠습니다. 바로 지금은 상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속. 720페이지 볼까요? 상속관계. 자, 우리가 이 용어부터 기억합시다. 우리가 A가 돌아가셨습니다. B가 자식들입니다. 그죠? 자식이 B도 있고 C도 있어요. 배우자가 A'입니다. A가 돌아가셨어요. 사망. 우리가 A를 우리가 피상속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상속인. 나머지가 B, C, A' 우리가 상속인 이렇게 말하죠. 그죠?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후손을 뭐라 한다고? 상속인이라 말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누가 상속권자가 되는, 상속권자 그건 나중에 볼 것이고요. 일단은 그 상속 관계는 있잖아요. 상속이라는 말 자체는 뭔가니까 상속이라는 말 자체가 포괄적 이전이에요. 여러분, 포괄이라는 말은 뭔가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하면 싹 다 넘겨받는. 근데 그 싹이라는 안에 뭐라 할까요? 재산도 들어가고 빚도 다 해들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뭐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겼다. 싹 그것도 다 상속받는다는 얘기죠. 황당하지, 그지?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요 상속인들이 그거는 황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볼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속의 대상에는 채무도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소극재산을 표현해요. 이걸 소극재산이에요. 소극재산도 들어간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후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누가 일단 우리가 태아 상속인이 된 그 문장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그 법정상 그 번호 4번 법정상속인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상속 능력 보세요. 상속 능력 보시면은 법인, 사실혼 배우자 X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 없다 그랬잖아요. 안 돼. 다만 누구는요? 태아는 된다. 태아는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어. 법인은 여러분, 요 법인은 상속인은 안 되지만은 유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정 또는 수정자는 될 수 있어요. 유언을 통해서 정리는 받을 수 있지만은 상속인은 지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사실혼 배우자 안 되지, 그지? 안 되고 태아는 가능하다. 자, 다음에 법정 상속 순서 한번 볼까요? 법정 상속 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에 여러분 첫 줄 끝에 포괄적이라는 단어 보일 것이고요. 두 번째 상속 개시 원인 보시면은 그 상속 언제 개시되느냐? 상속 원인 발생 시점이 관료 속에 예를 들어서 사망 시대, 사망 시대 끝에 당연이라는 표현이죠. 당연히 개시돼요. 뭐 사망 신고해야 개시는 거 아닙니다. 나도 이제 우리 그저께 오늘이 금요일이죠. 지난 화요일 날 나는 월요일 부산 좀 갔다가 화요일 날 우리 대학 친구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급히 올라왔다가 다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부산 또 내려갔다가 마치고 오후에 또 올라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어르신 돌아가셨는데 어르신 돌아가시는 순간 뭐 사망 신고와 관계없이 고토라는 순간에 그분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냥 상속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더라. 당연히. 상속 대상 보세요. 상속 대상은 적극재산 두 번째 줄에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들어간다. 세 번째 상속인, 그죠? 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게 다 나와 있네. B 씨가 자식이다, 그죠? 그럼 여러분 혹시 이게 B 다시 볼까요? D가 있습니다. 우리 A 입장에서는 A 다시는 배우자가 되고 있어. B 씨는 직계 비속이에요. 우리 직계 비속이란 말이 뭡니까? 자기 후손의 얘기도 직계 비속, 그죠? 직계 존속은 부모를 직계 존속이라고 표현하고 후손은 직계 비속이야. 그럼 A 입장에서는 B 씨가 직계 비속되죠, 그죠? 근데 D도 직계 비속. 왜냐면은 A 입장에서는 D가 누구냐? 손자예요, 손자. 자식 손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B도 직계비속, C도 직계비속, D도 직계비속인데 우리 1순위 상속권자가 누구냐? 직계비속이에요. 그러면은 B, C, D 다 직계비속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직계비속인데 직계비속 중에서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1촌 직계비속. 이건 뭐예요? 2촌 직계비속이죠. 그래서 직계비속 중에서 가까운 직계비속만. 그래서 달리면은 D는 아니에요. B씨만. 그러면 D는 언제 되는데? B도 없고 C도 없을 때 D가 또 직계비속으로 거죠. 꼭 기억하실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때 여러분, 만약에 이때 B와 C가 직계비속으로서 법정 상속이 될 때 배우자는 그러면 공동상속.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그럼 상속부는 얼마 받는 거죠? 상속부는 지분으로 나죠. 지분은 1 공동상속 관계에서는 지분이 똑같아요. 그러면 1 범위로 나눠. 그 다음은
배우자만은 5하를 가산한다. 1.5점을 더 준다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직계 비속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A의 직계 존속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너 되느냐? 2순위 상속권자는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비속이 아무도 없을 때 직계 존속 한다는 얘기죠. 직계 존속이야. 이때 그러면 배우자 A-는 뭐냐? 또 공동상속. 상속분은 1, 1.5.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직계 존속도 없다. 그럼 뭐?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은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없다. 그럼 뭐? 삼촌이나 사촌까지. 삼촌이나 사촌까지. 그럼 삼촌도 없고 삼촌이 계시면 삼촌이 가져갈 것이고, 우리 삼촌이라면 존수 개념이기 때문에, 손수 개념이기 때문에 삼촌의 부인이 되는 건 누굽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삼촌도 들어가고, 고모, 이모 다 삼촌이야. 법적으로. 그래서 다 삼촌이지, 그지? 그 다음에 사촌은 뭡니까? 우리 사촌 형제들이죠. 같이. 삼촌들이 있으면 삼촌이 가져가고, 삼촌이 없으면 사촌이 들어간다. 사촌이 없으면 끝. 굳고 기속이 되는 거죠. 5촌 안 가져가요. 5촌은 안 되는 거죠. 5촌 굳고 기속. 까지. 자, 그래서 밑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법정 상속도 꼭 기억하세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와 공동상속. 2순위는 직계 존속인데 또 배우자와 공동상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반계혈적. 그죠? 오케이. 자,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상속 결격자. 720. 상속 결격자는 상속 순수, 상속에서 상속인을 지위를 박탈하는 게요. 나쁜 짓 해놓으면. 이 피상속인한테 나쁜 짓 해놓음. 우리 자식들 중에서 폐륜아들이지, 그죠? 상속을 다 박탈시켜버립니다. 아니면은 유언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했다든지 훼손한 그런 거 다 박탈시키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죠? 참고로.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상속 결격자. 아래쪽에 상속분 보시면은, 거기 여러분 있죠? 그 첫 번째 칸에 동그라미 2번에 공동 상속인 간에는 균등 분할 상속이란 말이에요. 균등 분할 상속이란 말은 똑같이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균등 분할 상속의 원칙입니다. 공동 상속에는 균등 분할 상속이다. 나머지 거는 보지 마세요. 너무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른쪽에 상속인 보호 한번 볼까요? 이건 그거죠.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싹 상속되기 때문에 빚이 들어갈 수 있어. 그걸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상속 포기예요. 상속 포기도 있고 또 하나는 한정 승인입니다. 여러분 상속 포기는 그냥 모든 걸 나는 상속 안 받겠다고 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상속 포기고 또 하나 이게 상속 포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봐봐요. 아까 B도 있죠. C도 있잖아. D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A가 돌아가셨는데 B, C가 상속 포기해버렸어요. B, C가 상속 포기했어. 그 다음 누가 남아? D가 남잖아. 그럼 D는 뭣도 모르고 지금 왕창 당할 수가 있지, 그지? 상속 포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상속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다 상속 포기해야 돼. 그게 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게 항승명령 이거죠. B, C가 한정 승인하면 어떤 말이냐? 내가 재산을 받는 범위에서 빚을 갚겠다. 그걸 말해버리면 그러면은 내가 플러스 재산이 한 5억이고 마이너스 재산이 한 8억이다 그러면은 빚을 한 8억 받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얼마만 갚으면 된다고? 5억만 갚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게 한정 승인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까지. 개념은 얼마 돼요? 자, 밑에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례 보시면 여러분, 했기 때문에 법률혼인이죠.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보더니 처가 여러분, 임신 5개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태아가 있다, 이 말, 그지? 1순위 상속권자로 직계 비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직계 비속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의미가 없다, 그죠? 싹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와 이 직계 비속만 상속권자지,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죠. 상속권은 누가 제일 많습니까? 배우자, 그죠? 1.5, 5화를 더 가산하면 돼, 그죠? 그래서 1번에 맞고 2번에 맞고 3번에 아버지는 의미 없고 4번도 틀렸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게 이게 상속분을 지금은 여러분 직계비속을 남녀를 따지지 않죠, 그죠? 남녀를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뭐 근데 우리 그 딸들 같은 경우는 출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지 않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뀐 지가 이게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야기 한것 같은데 내가 대학원에서 법학을 할 때 우리 지도 교수께서 이제 좀 더 젊었을 때 이 작업을 주도해가지고 뭐 한동안 내가 도망다닐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분이 성균관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도중에 이제 그 일을 주도하셔가지고 성균관대학교는 지금도 유림들이 있어. 유림들 뭐 공자 제사 지내고죠. 뭐 그래 뭐 쫓아와가지고 막 죽이겠다 그러고 낯들고 와가지고 좀 유림들이 그렇게 한동안 그 교수가 도망다녔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는 어떤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또 이 상속분을 좀 더 바꾸려고 하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있잖아요. 지금은 이 배우자를 그냥 직계비속과 똑같이 1 하면서 1하고 또 그냥 똑같이 1 하면서 0.5만 더 주잖아요, 그죠? 지금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가? 아예 있잖아. 아예 배우자한테 그냥 50% 주는 거야, 미리. 일단 전체 몫에서 50%를 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냥 배우자한테 줘.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나눈 거지, 나머지들이.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거기에 좀 되게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이게 우리나라 재벌들의 상속 관련해서 근데 뭐 우리 삼성만 하더라고요. 삼성만 한다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은 뭐 지금 돌아가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아까 안 돌아가시다고 돌아가신다면은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50%를 삼성 전체 50%를 누가 가져간다고? 부인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이제 이게 이씨 집안의 삼성이 아니지, 그지? 홍씨가 되는 거야, 홍씨가. 그룹들이 있던 경영권 향방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걸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번번이 이어서 막히고 있어요. 근데 바뀌긴 바뀔 거예요. 워낙 저기 바꿔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자식들은 뭐 행거 없잖아. 재산을 이루면서 자식들은 쓰기만 하지, 그지? 여러분들은 뭐 쓰기만 하잖아요, 그지? 사고나 치고. 근데 배우자의 몫이 사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떼주는 게 사실은 법률 맞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은 큰 문제 없는데, 그죠? 그거는 참고로. 자, 됐습니다. 넘겨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유언. 유언은 여러분, 그 17세만부터 가능하다고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7세부터 가능해요. 그때 우리가 미성년자 하면서 했던 거야. 이거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지? 다음에 밑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유언은 여러분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유언 효력 시기 보세요. 사망한 때부터. 뭐 사망 신고가 아니고요. 사망하는 순간 유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유언장이 한 10개쯤 발견됐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날짜가 다 달라. 언제 유언만 유효하다고? 제일 마지막 날짜 것만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럼 앞에 거는 다 철회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유정이란 말은 여러분 유언을 통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란 말 자체는 주는 거죠. 주는 게 정리죠, 그지? 근데 유정이란 말은 뭡니까? 유정이란 말은 유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리야. 이게 줄여서 유정이란 말을 쓰죠. 유언의 내용 중에서 이 재산은 저놈한테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지? 유정. 줄여서 유정이란 말을 쓰죠. 유정. 자,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유정인데 이 유정은 여러분 꼭 그 상속인한테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왜 근데 뭐 돌아가시면서 뭐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 전혀 제3자 줄 수 있겠죠.
우리 어른도 우리 어르신도 그렇게 하시면 아마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야, 니네들은 거 없어. 할 수 없지 뭐. 당신들 거니까 당신들 마음이 그지. 없어.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지? 얼마든지 가능한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지어다. 잡는 게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유류번이 있어. 유류번.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유류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류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수업용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일상적인 생활법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거죠. 전 재산을 예컨대 어떤 뭐 복지부인이 던져줬다든지, 그죠? 또는 뭐 제3자 주면은 그 자식들이라든지 배우자가 받아올 수 있어요. 얼마까지? 반트는. 그래서 우리가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받아올 수 있는 범위는 법정 상수분의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뭐 직계 존속은 3분의 1까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를 딱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나오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수분의 2분의 1까지는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아까 이런 경우에 봐요. 이런 경우에 A가 뭐 한 10억을 남겼었어요. 이게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5 이렇게 가져가겠지, 그지?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재산을 전부 다 그냥 어떤 뭐 사회복지부에 다 유정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거 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B 씨가 얼마씩 받아올 수 있다고? 곱하기 얼마? 2분의 1씩 곱하기 2.5씩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건 의미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꼭 알고 계세요. 유류분 꼭 알고 계세요. 오케이, 이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부동산 거래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생활법과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예요. 부동산 거래.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가 부동산이죠. 근데 시계에 있는 건 동산이야, 그죠? 동산. 싸돌아다 이게 고정돼 있지 않고, 그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 보는데, 자, 오른쪽에 부동산 매매 계약 한번 볼까요? 계약의 승리. 계약은 여러분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은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죠? 계약서를 안 써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죠. 왜요? 아까 증거로 쓰기죠. 그죠? 상대방이 뭐 난 안 썼다 그러면 황당하니까 증거로서 입증 방법으로서 씁니다. 그러나 안 썼다 해서 문제가 그 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음에 그럼 계약금 요번에 시험에 나왔죠. 그죠? 계약금.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을 주잖아. 그죠? 관행적으로 한 10%를 줘요. 10%를 줍니다. 요즘은 여러분 워낙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계약금만 한 1억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계약금을 1억 줘요. 1억을. 왜 그러면 한 10% 준다면 원래 요즘 뭐 우리 인천도 만만찮던데 서울 같은 데는 여러분 애지간하면 10억 계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 하나 살려면 10억 줘야 돼. 그럼 계약금은 1억 줘야 돼. 1억을.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계약금 줍니다. 그죠? 계약금 줍니다. 계약금을 이렇게 줍니다. 삐안 준다는 얘기지. 계약금. 자, 이 계약금이 어떤 성격을 갖는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죠? 이 계약금이 10%, 한 10%를 관행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짜리 가면 한 1억을 준다는 얘기죠. 그죠? 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매도인이고 요 사람이 매수인이야. 집을 파는 사람, 집을 사는 사람이다. 그죠? 그럼 요 사람이 이렇게 돈을 줬겠지. 1억을 줬겠지. 그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성격을 하는가? 보통 이런 계약금 왜 줍니까? 나 이거 반드시 계약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있고 또 두 번째 뭐가 있다고? 해약금이더라. 요게 물어본다. 그죠? 해약금. 뭐예요? 계약을 깰 수 있다. 그죠? 자, B가 돈을 줬는데 야, 이거 집을 잘못 산 것 같아. 앞으로 집값이 반토막 날 것 같아. 그럼 안 사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부터 한다고? 저 1억 포기하고 깰 수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B는 1억을 손해를 보고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반대로 A도 계약을 깰 필요가 있어. 그지? 딱 봐도 앞으로 집에 한 20억 될 것 같아. 집 10억 잘못 팔았다. 그지? 그러면은 B가 계약 깰 때 얼마 손해? 1억 손해 보고 했던 집이 A도 얼마 손해? 1억 손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2억을 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배액을 상환한다. 배액. 더블. 그죠? 더블 상환한다. 그러니까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나오겠네요.
자, 뒤에 보시면은 728페이지에 박스 안에 1번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그죠?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뭐요? 배액을 상환하고 배액 더블로 상환하고 왜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렇더라. 다만 여러분 언제까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 언제까지냐? 보통 여러분 계약은 이래지는 거죠. 계약금 주고 다음에 뭐 합니까? 중도금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잔금 친다 그죠? 이렇게 중도금 이래 치르죠 그죠? 이래 치릅니다. 언제까지? 중도금 주기 전까지. 중도금 주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요게 시험이 나왔을걸? 중도금 주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는 순간 안 돼. 계약은 못 깹니다. 계약금 해제가 안 돼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 안 돼. 오케이. 까지. 자,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립하면 여러분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약속 지켰습니다. 뭐 잔금 다 치렀어요. 아직 소유권 안 넘어옵니다. 여러분 잔금을 다 치렀다 하더라도 소유권 안 넘어와요.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등기. 그 등기 그 제일 마지막 그 4번의 등기의 승립 요건주의 셋째 줄 끝에 등기를 완료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와요. 아무리 잔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등기 안 넘으면 소유권 없어. 또 반대로 여러분 잔금을 돈을 한 푼 안 줬다 하더라도 등기만 넘으면 소유권은 넘어옵니다. 소유권이 넘어오느냐 안 넘어오느냐 뭐가 기준이라고? 등기 기준이에요. 등기.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등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자, 등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등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도 여러분이 당장 그 스마트폰에 그죠 대부분 인터넷 등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의 등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제를 해야 되죠. 700원 소액 결제하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논다는 이야기야. 첫 번째는 이랬어요. 여러분이 알고 사는 건물의 지번이라든지 번지수를 알면 다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지부가 딱 뜹니다. 이렇게 표지부라는 게 떠.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뭐 위치, 면적, 구조 이런 거죠. 우리 이런 구조가 이거 우리가 철근 슬라브 구조라 그래요. 이런 거지, 그지? 이렇게 안에 벽 안에 철근이 들어야 돼, 그죠? 그 조직시라 그래요. 벽돌 쌓은 거,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포항 같은 데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났잖아요, 그죠? 그게 다 어떤 구조들이니까 조직식이야. 벽돌 쌓은 거, 벽돌. 벽돌을 쌓아놨으니까 흔들을 뻔 어떻게 해요? 너무 짚은 거잖아. 근데 조직식은 이게 철근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박아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좀 흔들려도 안 깨지는데 조직식은 흔들 뻔 다 넣어. 근데 요번에 피해가 심했던 게 뭔가니까 저 안에 드는 철근을 빼먹는 거야. 철근을 이렇게 한 20개 박아가지고 해라 그랬는데 업자들이 한 반틈만 넣은 거야. 왜요? 겉에 안 보이잖아. 겉으로 확인 안 되잖아는 거지. 근데 우리 그게 이제 원래 이 감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감리를 해야 되는데 감리들도 또 찍으면 또 사바사바 해가지고 또 뭐 술 사주고 해가지고 그 이번에 굉장히 피해가 크게 난 거. 그런 게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 같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요즘은 내진 설계란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여기에 이제 이 건물이 내진 설계 된다 안 된다 이게 다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튀어나오는 게 뭐냐? 소유권이에요. 이게 이 건물이 있겠는데 뭐 A라는 건물이 있다면 A 건물의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갑구라는 것 갑구인데요. 갑구라는 이 종이 보면은 줄이 짝짝 서 있어요. 줄 짝짝. 1. 소유권, 보존, 김, 빵빵. 2번 소유권, 이전, 박, 빵빵, 아무개. 3번 소유권, 이전, 윤, 아무개. 이났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보세요. 번호를 써놨다면 이 순서로 지금 진행됐다는 얘기죠. 소유권은 보존의 말은 여러분 이 말 자체는 뭔가니까 박, 김, 아무개가 이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건물이 처음부터 있던 거 아니겠지. 소유권을 만들어서 보존시켰다. 두 번째 2번은 이전받은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 말 뭔가니까 박이라는 사람이 김으로부터 이 집을 넘겨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현재는 누가 소유자라고요? 윤 아무개가 소유자. 그죠?
어렵지 않죠. 뭐 용어들 그지 용어들. 자,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세 번째 게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요거죠. 또 계속 이어서 놓습니다. 세 번째는 얼군 이거죠. 똑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1 근데 뭐 윤아무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 채권자 뭐 은행 뭐 갑은행, 채무자, 윤아무개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말인가 하니까 윤아무개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갑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서 이게 일단 피담보 채권액, 피담보채권액이란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린 돈의 크기, 채권액이면 1억이에요. 그럼 이런 말입니다. 윤아무개가 돈이 한 1억 정도 필요해가지고 은행한테 돈 빌리고 잔고 설정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 적혀 나와요. 그러면 이는 돈을 안 빌렸으면 이게 얼굴 없어.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 이외에 뭐 전세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뭐 지상권 이런 게 설정되는 여기 다 기재돼요. 그것도 임차권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그래서 721 아래쪽에 보세요. 표제부 갑걸고 나오죠. 갑구는 뭡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 아까 우리가 가압류 같은 거 하면은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 재산 처분하지 못하고 딱 잡잖아, 그지? 그 가압류가 들어가면은 그 가압류가 있던 사실이 어디 기재되느냐? 갑구에 기재돼. 왜냐면은 갑구가 이게 뭐야? 이거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에 이게 만약에 뭐 가압류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런 거 사면 안 돼. 여러분 나중에 또 뭐 부동산 살려고 집을 살려고 왔더니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사면 안 된다.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 언제든지 그 전화를 뺏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돼. 이게 가압류항선 처분하지 못하고 막기 때문에 여기 갑구에 기재됩니다. 그리고 나오잖아, 봐봐. 소유권에 관해서 과를 숙여 보시면 소유권 이전 다음에 가압류 있는 말이죠, 가압류. 그래서 누나 한번 좀 봐주세요. 뭐 소유권 보존 이전은 상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가압류는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죠?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얼구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근데 저당권, 전세권, 또 임차권 꼭 기억하시고요. 임차권 꼭 기억하시고. 오케이,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730에 소유권 보존 이전의 말로 제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소유권 보존과 이전의 말. 소유권 보존은 미등기 부동산을 최초로 한 등기다. 이전은 이전 받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정도 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오른쪽에 확인 학습을 풀겠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내가 소유권,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면 등기된 시점이 언제냐? 접수 시점, 이런 거기에 문제에서 접수 시점 있죠? 요 접수 날짜가 등기된 날짜로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빨리 접수해야 돼, 빨리. 이 접수를 하루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가 여러분 법에서는 있잖아. 하루 이틀이 진짜 무서운 게 이게 천당과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짜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접수 날짜가 등기 날짜다. 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에 그죠? 소유권 변동은 4월 2일이 아니고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4월 18일 발생이지, 그지? 오케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2번에 전세권은 갑구가 아니고 뭡니까? 얼구지, 그지? 얼구야. 잠시 끊겠습니다.